우리나라 삼국지. 제17부 돼지가 맺어준 인연. 후사가 없으니 국상이 보아 아우들 중에 현명한 자를 가려 왕위에 앉히도록 하시오. 짐이 죽고 나면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일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갈까 걱정이구려. 을파선은 심중에 고국천왕의 후사로 계수를 꼽고 있었다. 계수라면 선왕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훌륭히 이끌어갈 수 있으리라. 계수는 사람이 충직할 뿐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먼저 생각하고 부족한 것은 3살 먹은 아이에게라도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함에 인의가 있고 덕망을 갖추고 있어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을파소와 달리 우왕우는 왕의 후사로 계수의 형들인 발기와 연우를 흉중에 두고 있었다. 첫째 왕제인 발기는 오래전부터 왕위에 욕심을 내고 있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고 가병을 조련하고 있었다. 따라서 언제라도 때가 오면 군사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에 비해 둘째인 연우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서 심중을 헤아릴 수 없었다. 우왕우는 한밤중에 시녀만을 대동한 채 발기의 집으로 찾아왔다. 을파소를 누르기 위해서는 발기의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발기는 한밤중에 우왕우가 찾아오자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 밤중에 왕후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자 우왕우는 은근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왕제와 긴히 상의할 일이 있어 왔습니다. 발기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왕후가 이런 야심한 시간에 궁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행동이었다. 우왕후는 주의를 물리치고 발기와 단둘이 자리했다. 대왕께서 후사가 없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왕후는 왕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채 발기의 속을 떠보았다.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나라의 근심을 덜어줄 사람은 왕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제께서 왕위를 잇도록 하십시오. 제가 전적으로 돕겠습니다. 왕의 죽음을 전혀 모르는 발기는 우왕후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만일 이를 냉큼 받아들인다면 반역의 죄로 다스려도 할 말이 없었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발기는 냉소를 띠고 말했다. 임금은 하늘이 내리시는 바입니다. 천명을 따르면 될 일이지 어찌 사사로이 왕위를 논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런 야심한 시각에 왕후와 이런 얘기를 나눈 것 자체가 무례한 일입니다. 발기는 냉정하게 우왕후를 밀어냈다. 우왕후는 발기가 의심이 많고 무례한 것을 보고 함께 일을 도모하기는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발기는 계속해서 우왕후에게 차갑게 말했다. 만일 왕후께서 이심이 있다는 것을 폐하께서 아신다면 무사치 못할 것이오. 내 오늘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할 테니 어서 돌아가시구려. 우왕후는 무안에서 얼굴을 붉히며 발기의 집을 나섰다.
우왕후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왕의 죽음을 얼마나 숨길 수 있겠는가. 금방이라도 소문이 새나갈 것이었다. 우왕후는 그 길로 연우를 찾아갔다. 우왕후가 찾아왔단 말에 연우는 의관을 정지하고 달려나와 반갑게 맞이했다. 왕후님께서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시옵니까? 연우의 환대를 받고 우씨의 마음이 조금 풀어졌다. 연우는 술상을 차리게 하여 우왕후를 깍듯이 대접했다. 술이 몇 순 매돌자 우왕후가 자신이 찾아온 용건을 꺼냈다. 왕이 후사가 없으므로 만일 돌아가시고 나면 분명 형님인 발기가 왕위에 오를 것이요. 허나 발기는 성정이 오만무례하여 능히 국사를 이끌 인물이 못되어 내 생각에는 왕위를 이을 사람은 그대밖에 없는 것 같소. 연우는 만면에 희색을 띠었다. 그리 생각해 주시니 황감할 따름이옵니다. 연우는 드디어 자신에게 기회가 왔음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그동안 비록 마음속으로는 왕위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 발기가 자신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함부로 속내를 내비칠 수 없었다. 그러나 왕위 후사가 없는 데다가 왕후의 지원을 받는다면 연우 역시 왕위의 욕심을 내볼 만했다. 연우가 자신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자 우왕후는 주위를 살핀 후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실은 왕은 이미 돌아가셨소. 내 아직 상사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먼저 그대를 찾아온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연우는 확실히 자신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다. 내 궁으로 돌아가서 왕의 붕어를 알리고 왕이 유언으로 왕제 연우로 후사를 잇게 하였다고 선포를 할 것이오. 그대는 마음의 준비를 하시구려. 연우는 마치 자신이 금방이라도 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때마침 하녀가 담참으로 맥적을 내왔다. 연우는 우왕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오자도를 꺼내 손수 고기를 썰어서 대접하려 했다. 그러나 연우의 손놀림이 서툴러 그만 손가락을 베고 말았다. 피가 고기로 떨어지는 모습을 본 우왕후는 깜짝 놀라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싸매 주었다. 그 와중에 우왕후의 손이 연우에게 닿았다. 연우는 온몸이 짜릿하면서 숨이 가빠졌다. 연우는 예전부터 우왕후를 동경하는 마음이 없지 않았다. 우왕후는 지금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자식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단아한 몸매와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가 원숭미까지 더해져 사람의 마음을 끌었다. 가슴이 뛰기는 우왕후도 마찬가지였다. 좌가리의 반란 이후로 왕이 우씨를 멀리하고 정세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남자를 이리 지척에서 느껴보기는 실로 오랜만이었다. 게다가 연우는 외모가 수려하고 풍채 또한 당당한 미장비였다. 우왕후가 얼굴을 붉히면서 싫다는 것을 보고 연우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연우에게 살포시 몸을 기대왔다. 이렇게 해서 이들의 정치적 야합은 육체적 야합으로까지 이어졌다. 달이 가쁜 호흡을 토해내며 창틈으로 이들의 모습을 훔쳐보고 있었다. 야생마들이 한바탕 촌을 휘젓고 지난 것과 같은 운우가 지나갔을 때 이미 어둠의 농도가 묽어지고 있었다. 우왕후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띠고 연우의 가슴을 쓸며 말했다. 동이 트기 전에 돌아가야겠어요. 그러자 연우가 우왕후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밤길이 위험하니 내가 궁까지 배웅하겠소. 이리하여 연우는 우왕후와 함께 수레를 타고 궁궐로 향했다. 두 사람은 궁문에 이를 때까지 서로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다. 우왕후는 궁에 돌아오자마자 궁인들을 시켜 발기를 제외한 연우와 계수를 비롯한 근신들을 모이게 했다. 새벽부터 궁에서 호출이 오자 대신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긴장된 얼굴로 달려왔다.
백관들이 다 모이자 우왕우는 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알렸다. 오늘 새벽 폐하께서 승하셨습니다. 한동안 서름이 복받치는 듯 말을 잇지 못하던 우왕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폐하께서는 왕제 연우에게 후사를 잊게 하라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왕의 승하 소식을 듣고 슬퍼하던 신하들은 연우가 왕위를 계승한다는 말을 듣자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서열로 따진다면 발기가 마땅했고 왕의 총애로 본다면 계수를 넘어설 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대신들은 모두 을파소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하지만 을파소는 모든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는지 아무 말도 없었다. 우왕우는 내심 을파소의 반발을 걱정했는데 그가 아무런 말이 없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사력 197년의 연우가 왕위에 오르니 그가 바로 고구려 제10대 임금인 산상왕이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발기는 크게 분노했다. 고국 천왕이 후사 없이 죽었다면 서열이나 경륜으로나 자신이 왕위를 잇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어찌 손아래 아우에게 밀릴 수 있단 말인가? 울분을 참지 못한 발기는 그동안 양성해 두었던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궁성을 포위했다. 산상왕 이에 궁문을 닫아걸고 맞섰다. 그러자 약이 오른 발기는 궁성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다. 형이 죽으면 왕위는 그 다음 아우에게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너는 어찌 순서를 무시하고 왕위를 찬탈했단 말이냐? 속히 왕위에서 물러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식솔들을 죽일 것이다! 연우의 식솔들은 미처 궁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아직 예전 집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나 궁성에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발기는 궁성을 포위한 채 사흘을 기다렸다. 산상왕이 항복하고 궁성 밖으로 나오면 굳이 피를 흘릴 필요도 없이 모든 일이 끝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고구려 백성들은 본래 발기를 따르지 않았다. 게다가 이미 연우가 왕위를 계승한 상태인데다가 연우를 지지하는 세력이 군사를 일으켜 구원차 도성으로 향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자 발기는 할 수 없이 원통한 마음을 간직한 채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도성을 빠져나온 발기는 요동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제대로 풀렸다면 왕위에 올라 온 나라를 호령했어야 할 몸이 쫓기는 신세가 되어 타국의 몸을 의탁하려니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요동 양평성에 도착한 발기는 요동 태수 공손도를 찾아가서 간곡히 부탁했다. 나는 고구려 왕의 첫째 동생으로 왕이 죽고 아들이 없으니 당연히 왕위를 이어야 마땅했소. 그러나 아우 연우가 왕후 우씨와 공모하여 나의 자리를 가로채버렸소. 이는 전륜을 어기는 파렴치한 짓이오. 그 때문에 나는 분하여 귀국에 의탁하려 하오. 원컨대 내게 군사 3만 명을 빌려주어 그들을 쳐서 평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오. 내가 왕위를 되찾으면 그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겠소. 고구려의 잦은 침입으로 심기가 불편했던 공손도는 이를 고구려의 길을 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자신의 아들 여로 하여금 군사 3만을 차출해서 발기를 돕게 시켰다. 발기의 군사들은 노도와 같은 기세로 국내성으로 진군했다. 이때 우씨는 왕과 한방을 쓰며 왕후처럼 행세하고 있었다.
우신은 발기를 몰아내는 데 성공해서 한시름 덜기는 했지만 여전히 을파소와 계수가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을파소는 워낙 신하들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산상왕까지 신망이 두터웠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 그리하여 우신은 먼저 계수를 없애기로 결심을 했다. 계수만 없어진다면 을파소도 더 이상 크게 힘을 쓰지 못할 것이었다. 그때 마침 발기가 한군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발기가 쳐들어온다 하니 왕제 계수를 보내어 물리치도록 하십시오. 만일 계수가 큰 공을 세운다면 발기를 처리할 수 있어 좋을 것이요, 계수가 패한다면 패전의 책임을 물어 또 하나의 골칫거리인 그를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옵니다. 선상왕은 동생 계수에게 명해 군사 2만을 이끌고 가서 발기의 군사를 막게 했다. 발기의 군사를 막으러 떠난 계수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어쨌든 형제끼리 싸움이니 달가울 리가 없었다. 계수는 말 위에서 지난밤 을파소와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을파소는 참담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선왕의 유훈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여 형제들 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으니 이 죄를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왕후 우시의 계략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계수는 침통하게 대답했다. 어쨌든 왕명이니 따를 수밖에 없소이다. 한군을 맞아 어찌 싸워야 할지 계책을 알려주십시오. 먼저 요동군의 형세를 살펴서 만일 그들의 군기가 정연하면 맞서 싸우지 말고 슬쩍 패한 척 발언하십시오. 이때 포로로 가장한 첩자를 통해 아군이 싸움을 두려워하여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다고 그들에게 거짓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공소녀가 우리를 깔보고 덤벼들게 해야 합니다. 이때 발기가 반대하겠지만 아마도 자신감에 가득 찬 공소녀는 이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공격해오면 맞서 싸우지 말고 천산의 내헐곡으로 유인하십시오. 내헐곡은 본디 장사의 형태로 되어 있어 길이 점점 좁고 가파르게 변합니다. 지리에 익숙지 않은 공소녀의 대군이 이곳에 들어서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이 틈을 노려 그들을 공격한다면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을파소는 지도를 펴고 지형을 짚어주며 자세히 일러주었다. 계수는 을파소의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계수가 군사를 이끌고 천산을 넘어가니 발기의 진영이 눈에 들어왔다.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고구려의 땅을 지나온지라 발기의 군사들에겐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계수는 선봉장 송원에게 3천의 기병을 이끌고 불시 한군을 공격하게 했다. 적당히 싸우다가 패한 척하고 달아나시오. 그리고 쫓아오는 적에게 우선 항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잡힌 후에 취해야 할 언행에 대해서 일일이 알려주었다. 송원은 기병을 이끌고 먹이를 노리는 매처럼 공격해 들어왔다. 마음 놓고 있다가 갑자기 고구려 군사들의 기습을 받은 한나라 군사들 허겁지겁 대열을 정비하여 맞부딪혀왔다. 고구려군은 잠시 싸우더니 힘이 붙이는지 달아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달려드는 고구려 군사들을 보고 놀랐던 공소녀는 고구려군이 달아나자 안심이 됐는지 크게 웃으며 말했다. 기습을 하고도 저리 무기력하게 달아나니 고구려군이 얼마나 오합지졸인지 알겠구나. 잠시 후 군사들에 의해서 고구려 장수 송원이 잡혀왔다. 공소녀는 송원의 포박을 친히 풀어주면서 군사들을 꾸짖었다. 어찌 귀인을 이리 대접한단 말이냐? 장군, 저들의 무례를 용서하시오. 공소녀가 뜻밖의 부드럽게 대하자 송원은 크게 감격하는 척하며 머리를 조아렸다. 저는 고구려군의 장수로 평소 발기 왕제님을 사모해왔습니다. 비록 왕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이처럼 왕제님을 다시 뵙게 되니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제님께서 받아만 주신다면 신명을 다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이 옆에 있던 발기가 크게 기뻐하며 물었다. 지금 고구려군의 사정은 어떠한가? 고구려군의 대장인 계수는 왕명이라 어쩔 수 없이 오기는 했지만 싸우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고구려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속으로는 모두 연왕을 미워하고 왕제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일 군사를 강하게 몰아붙이면 오래 버티지 않고 곧 항복해 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공소녀는 곧장 고구려 진영을 공격하려 했다. 그러자 발기가 공소녀를 말렸다. 내 아우인 계수는 지략과 용맹을 갖춘 명장이요, 아직 그의 형세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니 더 지켜보는 게 좋겠소. 공소녀는 발기를 비웃었다. 그렇게 소심해서야 어찌 승리를 얻을 수 있겠소? 그러니 이리 쫓겨다니는 신사가 됐지. 내가 선봉에 설 테니 왕제는 후기나 맡아주구려. 공소녀는 송원을 앞세워 2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구려 진영으로 쳐들어갔다. 발기는 1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뒤에 남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한군이 쳐들어오자 고구려 군사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허둥지둥 달아났다. 공소녀는 고구려군이 달아난 것을 보고 기세를 올리며 그 뒤를 쫓았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앞에 고구려 대장기가 눈에 들어왔다. 계수가 앞서 달리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송원의 말대로라면 계수만 잡는다면 고구려 군사들은 사기가 꺾여 싸우기를 포기하고 투항해 올 것이었다. 공소녀는 군사들을 독려하여 더욱 맹렬히 계수를 뒤쫓기 시작했다. 공소녀는 눈앞에 보이는 먹이를 쫓다 보니 자신이 헤어날 수 없는 함정으로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공소녀는 고구려 군사들이 험한 계곡으로 달아난 것을 보고 쾌지를 불렀다. 이제 더 이상 달아날 곳은 없었다. 짜릿한 승리감이 공소녀의 온몸을 짓눌게 했다. 공소녀가 계곡 안으로 들어서자 길이 점점 좁아지면서 양편으로 가파른 비탈길이 눈에 들어왔다. 이미 군사들의 간격은 점점 좁아들어 행렬이 수풀처럼 울창하게 길을 메우고 있었다. 한나라 군사들이 좁은 길을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니 계곡 위에서 통나무와 바윗돌들이 굴러내려왔다. 몸을 꼼짝하기도 어려운 한나라 군사들은 제대로 피해보지도 못한 채 바윗돌에 맞아 머리가 터지고 뼈가 쓰러지며 쓰러졌다. 공수녀가 탄 말도 놀라서 날뛰기 시작했다. 앞에 서 있던 군사들이 말발구에 채어 넘어졌다. 급기야 공소녀도 화살을 맞고 말에서 떨어졌다. 이 한 차례의 공격으로 상당수의 한군들이 쓰러졌고 간신히 몸을 피해 살아남은 군사들도 고구려 군사들이 퍼붓는 성난 화살의 먹이가 됐다. 밤새 한바탕 폭우가 쏟아지고 난 뒤 싱그러운 햇살과 함께 찾아온 정적처럼 사방이 조용해진 가운데 계수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통나무와 바위덩어리들과 올려 쌓여 있는 한나라 군사들의 주검이 눈을 시리게 했다. 여기저기서 가늘게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모진 공격 속에서도 질긴 목숨을 놓지 못한 자들이 있었다. 계수는 군사들에게 명령해 살아남은 자들을 찾아내고 부상당한 자들을 치료하게 했다. 멀리서 계수를 부르는 송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장군! 여기 공소녀의 시신이 있습니다! 계수가 따라가 살펴보니 공소녀가 온몸에 화살이 박힌 채 쓰러져 있었다. 머리는 깨지고 갑옷 사이로 삐져나온 몸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다. 계수는 불쌍하게 생각하며 말했다. 네가 어리석어 스스로 비참한 죽음을 재촉했으니 부디 날 원망하지는 말아라. 계수는 군사를 시켜 공소녀의 시신을 수습하게 했다.
공손이의 군사가 전멸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발기는 깊이 탄식했다. 네, 그렇게 어리석은 자를 믿고 무슨 일을 도모했다는 말인가? 발기는 신복 저우당을 돌아보며 말했다. 공소녀가 전사하고 그가 거느린 군사가 전멸했다 하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저우당이 울면서 대답했다. 지금 우리의 미약한 전력으로 기세가 오른 왕군을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개수가 곧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올 것이니 일단 피해서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발기가 가슴이 답답해서 물었다. 그렇다면 어디로 피한단 말이냐? 공소녀가 죽은 마당에 혼자 살아서 양평성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 아니냐? 요동의 배천은 산세가 험하고 주변에 비옥한 토지가 있사오니 그곳으로 피해 배천성을 보수하고 식량을 비축한 후에 다시 세력을 모으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발기는 저우당의 말을 쫓아 군사를 이끌고 배천으로 달아났다. 배천에 도착한 발기는 군사들에게 명해 성을 보수하도록 하고 주변의 백성들에게서 식량을 공출하여 비축함으로써 개수가 이끄는 군사들의 공격에 대비했다. 개수는 발기가 배천으로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수는 발기가 이제 저항할 힘을 잃었으니 조용히 숨어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수가 군사를 이끌고 도성으로 돌아가려 하자 송원이 나서서 극력 반대했다. 폐하께서는 소장에게 발기의 목을 반드시 가지고 돌아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개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렇다고 어찌 친형제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기 전에 그는 왕명을 받은 신하의 처지였다. 개수는 할 수 없이 배천으로 발기의 군사를 쫓아갔다. 고구려군이 배천에 이르렀을 때 발기는 이미 방어 준비를 끝내놓은 상태였다. 개수가 배천성 아래 당도하자 발기는 성 위에서 개수를 내려다보고 외쳤다. 네가 지금 이 늙은 형을 죽이러 온 것이냐? 개수는 형의 질책을 듣게 되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일단 군사들을 물고 진영을 만들었다. 개수를 직접 본 발기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다. 계속되는 패전으로 발기의 마음도 많이 약해져 있었다. 발기는 연우가 의당 자신의 몫인 줄 알았던 왕자를 가로챘을 때만 해도 솟구쳐오르는 분노로 하늘이라도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하지만 발기가 이제 와서 생각하니 모든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 여겨졌다. 연우가 왕위에 오른 것이 하늘의 뜻이라면 자신이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더구나 평소에 의가 좋았던 동생 개수와 서로 칼을 겨누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 마땅치 않았다. 어둠이 내리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개수는 조용히 막사를 빠져나와 말을 타고 밤길을 달렸다. 그가 몰래 진영을 빠져나와 당도한 곳은 배천성이었다. 개수는 성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외쳤다. 나는 고구려 왕자 개수다. 형님을 만나러 왔으니 성문을 열도록 하라. 군사들은 개수가 혼자 온 것을 확인하고 발기에게 알렸다. 발기는 개수의 심성을 잘 아는지라 의심하지 않고 들여보내도록 했다. 형제가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앉았다. 그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게냐? 발기가 침울하게 물었다. 이에 개수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연우가 나라를 사양치 않은 것은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하오나 형님께서 일시의 분을 참지 못하고 오랑캐의 군사를 빌려와 조국을 멸하려 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처사였습니다. 훗날 무슨 면목으로 선조를 배려하십니까? 발기는 개수의 질타를 듣고 새삼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이 지경에 이르러서까지 구차하게 버틴다면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발기는 이쯤에서 깨끗하게 생을 마무리 짓는 것이 조상이나 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발기는 개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면 될 일이었다. 개수가 돌아간 후 발기는 저우당을 불러 일렀다. 내일 아침 성문을 열고 항복할 것이다. 더 이상 싸워봤자 누구에게도 득될 것이 없다. 저우당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다. 저우당이 명을 받고 나가자 발기는 자신이 아끼는 명검을 칼집에서 뽑았다. 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인생이었다. 하지만 어찌 보면 그 또한 자신의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발기의 눈에 회한의 눈물이 맺혔다. 발기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침이 되어 발기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한 저우당은 슬피 울며 시신을 수습했다. 그리고 발기의 뜻에 따라 성문을 열고 나서 항복을 했다. 발기의 죽음을 전해 들은 개수는 모든 것이 자신의 죄인 것만 같아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발기의 시신을 수습한 개수는 예를 갖춰 초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개수가 군사들을 이끌고 토성으로 돌아오자 산상왕은 복잡한 심정이 됐다. 골칫거리를 해결한 것은 기쁜 일이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형제의 정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산상왕은 개수를 따로 불러 노고를 취하했다. 근신간이 아닌 형제간으로서의 독대였다. 큰일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개수는 씁쓸한 얼굴로 말했다. 이번 싸움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사옵니다. 왕이 개수의 속내가 의심스러워 따져 물었다. 짐이 들으니 발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네가 매우 슬피 울었다더구나. 발기가 외국의 군사를 빌어 제 나라를 침범한 것은 죽어 마땅한 죄다. 네가 발기를 쳐 이겨놓고도 끝까지 쫓아가 죽이지 않은 것도 왕명을 소홀히 한 일일진데 그가 죽자 장례를 지내고 슬피 울기까지 했다니 이 얼마나 불충한 일이냐. 산상왕이 군신이 예로 질책하자 개수는 몸가짐을 가다듬며 신하로서 말했다. 신이 폐하께 한 말씀 사려고 죽기를 청하옵니다. 개수의 어조에는 의연함이 묻어났다. 비록 왕후 우시가 선왕의 유명을 받들어 폐하를 왕위에 세웠다 할지라도 폐하께서 예로서 사양치 아니하신 것은 일찍이 형우 제공에 의의가 없었던 까닭이옵니다. 신은 대왕의 미덕을 나타내려고 그 시체를 거두어 초장한 것인데 이로 인하여 대왕의 노하심을 입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나이다.
대왕이 만일 인으로서 악을 잊으시고 형의 예로서 장사를 지내신다면 누가 폐하를 불의하다 하겠사옵니까? 신이 말씀을 다하였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사옵니다. 청컨대 소신에게 죽음을 내리소서. 왕이 계수의 말을 듣고 그 뜻을 헤아리니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이 형이 어리사가 너에게 의심을 품었구나. 지금 네 말을 들으니 진실로 나의 허물을 알겠다. 이는 모두 내 책임이니 더 이상 자신을 꾸짖지 말라. 계수는 왕에게 크게 절했다. 이에 왕은 시녀를 불러 명했다. 술상을 봐오너라. 내 오늘은 계수와 취하도록 마시리라. 이리하여 형제간의 우위를 확인하는 술자리는 밤이 하얗게 새도록 이어졌다. 산상왕은 신하들에게 명해 발기를 왕의 예로서 배령의 장사 지내게 했다. 산상왕은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 산다는 취소헌의 풍습에 따라 우씨를 왕후로 맞아들였다. 하지만 이것은 산상왕에게 커다란 걱정거리를 안겨주었다. 우씨는 아기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고국 천황 때와 마찬가지로 후사를 이을 수 없었다. 이에 산상왕은 신성한 산천을 돌며 천지신명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그러기를 보름째가 되는 날 밤 꿈에 천신이 나타나 일렀다. 내가 너의 소후로 아들을 낳게 할 터이니 근심하지 마. 꿈에서 깨어난 왕은 급히 을파소를 청했다. 꿈에 천신이 짐에게 이르길 소우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했는데 지금 없는 소우가 어디서 생긴단 말이오? 을파소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하늘의 뜻은 헤아리기 어려운 법이니 폐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옵소서. 대전을 물러나온 을파소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을파소는 문득 자신의 별이 희미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을파소는 쓸쓸한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다. 내 목숨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사지결은 곧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몇 달 뒤 세력 2003년에 을파소는 자신의 침소에서 잠자듯이 숨을 거두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수렁에서 건진 명재상의 죽음을 눈물로 애도하며 장례 행렬의 뒤를 따랐다. 몇 년이 지나도 천신이 말한 소후가 나타나지 않자 산상왕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정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산상왕은 신하들에게 돌아오는 동맹에는 더욱더 정성을 기울이고 부정을 타지 않게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산상왕은 무관에게 명령을 내려 제물로 바칠 돼지를 고르게 하고 그것을 사자 추성돈에게 맡겨 관리하게 했다. 산상왕은 추성돈을 불러 재차 강조했다. 제물에 조금이라도 부정 타는 일이 있을 때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추성돈은 벌벌 떨면서 명령을 받들었다. 그런데 며칠 후 큰일이 벌어졌다. 추성돈은 어머니가 위급하다는 소식에 돼지지기에게 제천의식을 사용될 때 돼지인 교시를 맡겨놓고 자리를 비웠다. 그런데 천하태평인 돼지지기는 우리 안에 있는 교시에게 별일이 있겠냐 싶어 방심을 하고 낮잠을 잤다. 교시는 돼지지기가 잠든 틈을 타서 우리를 부수고 빠져나왔다. 우리가 부서지는 소리에 놀라 일어난 돼지지기는 교시가 달아난 것을 보자 기겁을 하고 쫓아갔다. 하지만 교시가 어찌나 빠른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다. 교시가 멀리 달아나서 안 보이게 되자 돼지지기는 그제야 덜컥 겁이 났다. 분명 이 사실이 알려지면 물고가 날 것이 분명했다. 돼지지기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병상의 노모가 한 고비를 넘긴 것을 보고 안심한 추성돈이 돼지를 살피기 위해 돌아왔다. 하지만 추성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서진 돼지우리와 망연자실하고 있는 돼지지기뿐이었다. 추성돈은 크게 놀라 돼지지기를 다그쳤다. 도대체 어쩌다가 교시를 놓쳤느냐?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목숨이 달린 일이다. 돼지지기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대답했다. 저의 불찰입니다. 어서 죽여주십시오. 추성돈은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다. 지금 너의 목숨을 거두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래, 교시는 어디로 달아났느냐? 돼지지기가 교시가 달아난 방향을 가리키자 추성돈은 말을 타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어쨌든 왕이 알아채기 전에 교시를 데려와야 했다. 추성돈이 교시의 흔적을 쫓아 주통천이란 마을에 이르렀을 때였다. 숲을 속에서 귀에 낯익은 돼지 우는 소리가 들렸다. 추성돈이 너무나 기뻐 말에서 내려 숲을 헤치고 들어가니 그토록 찾아 헤매던 교시가 유유히 진흙바닥에서 뒹굴고 있었다. 추성돈은 조급한 마음에 교시에게 달려들었다. 교시는 추성돈이 갑자기 달려들자 재빨리 몸을 피해 다시 달아나기 시작했다. 추성돈은 놓치면 끝장이라는 생각에 악착같이 돼지 뒤를 쫓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렸지만 교시를 잡을 수가 없었다. 추성돈의 힘이 떨어지면서 간격은 더욱 벌어졌다. 추성돈이 더 이상 쫓기 어려운 만큼 지쳐서 땅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갑자기 한 여인이 달리는 교시 앞을 가로막고 섰다. 교시는 여인을 보자 갑자기 양순해지면서 달리던 걸음을 멈추고 그녀의 뒤로 숨었다. 그러자 여인은 귀엽다는 듯이 교시를 쓰다듬어 주었다. 추성돈은 갑작스러운 여인의 출현에 당황스러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꼈다. 추성돈은 간신히 호흡을 가다듬고 여인에게 다가갔다. 가까이에서 여인을 본 추성돈은 놀란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마치 부용이 사람으로 환생한 듯 소담함과 수려함을 갖춘 자태였다. 여인의 아름다움에 추성돈의 얼굴이 절로 붉어졌다. 말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사내를 향해 여인이 웃으며 말을 꺼냈다. 앵두같이 붉은 입술이 열리며 밭꽃같이 희고 가지런한 이가 드러나자 추성돈은 심장이 멎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길 잃은 돼지인가요? 소녀가 돌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셨으니 데리고 가십시오. 그제야 정신이 든 추성돈은 여인에게 말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낭자가 저의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은혜라니요. 저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인은 낯선 남자와 함께 서 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얼른 교시를 추성돈에게 넘겨주고 황급히 몸을 돌려 마을 쪽으로 사라졌다. 추성돈은 우두커니 서서 사라져가는 여인의 뒷모습만 바라볼 뿐이었다.
한편 궁중에서는 돼지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산상왕은 군사들에게 명해 당장 추성돈을 잡아들이라 했다. 왕궁의 군사들이 돼지지기가 가리킨 방향으로 한참을 달리다 보니 추성돈이 교실을 끌고 오고 있었다. 군사들은 즉시 교실을 우리에 끌어다 놓고 추성돈을 왕에게 끌고 갔다. 추성돈이 교실을 찾아왔다는 전가를 받은 왕은 화를 누그러뜨렸다. 네 어찌 임무를 소홀히 했더란 말이냐? 추성돈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폐하, 소신을 죽여주소서.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로 일어난 일이옵니다. 추성돈이 백배 사죄하자 왕은 가여운 생각이 들었다. 네가 왕명을 어기기는 했지만 교실을 무사히 끌고 왔으니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노라. 만일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가차없이 처단하겠다. 추성돈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다. 하해와 같은 은혜에 소신은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추성돈을 가까이 오게 한 왕은 교실을 추적하던 일을 물었다. 왕의 물음을 듣는 순간 추성돈의 머릿속엔 여인의 모습이 스치고 지나갔다. 추성돈은 자신이 주통촌에서 교실을 찾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아뢰었다.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한 자신의 느낌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산상왕은 교실을 잡아주었다는 주통천의 아름다운 여인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다. 어쩌면 하늘이 점지해 주신 여인일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그 여인이 궁금하여 한시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산상왕은 즉시 사냥을 나간다는 핑계로 추성돈을 앞세우고 주통천으로 말을 몰았다. 산상왕이 주통천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산 뒤로 모습을 감출 무렵이었다. 마을에 수소문해본 결과 여인은 얼마 전 부모님을 여의고 남동생과 단둘이 지낸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은밀히 여인의 집을 찾아갔다. 왕은 먼저 추성돈을 집으로 들여보내 여인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하게 했다. 추성돈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방에서 불빛에 바느질을 하는 듯한 여인의 그림자가 일렁이고 있었다. 밖에서 인기척 소리가 들리자 여인은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다. 누이십니까? 추성돈은 여인에게 인사를 했다. 전일에 제사에 쓰일 돼지를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경계하고 있던 여인은 추성돈을 알아보고 의아해서 물었다. 이 늦은 밤에 어쩐 일이신지요? 저는 폐하의 하명을 받고 왔습니다. 폐하께서 낭자를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폐하란 말에 놀란 여인은 방문을 열고 황급히 뛰어나왔다. 아니, 폐하께서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에 왕림하셨단 말입니까? 제물에 쓰일 돼지를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신 것을 지하하기 위함입니다. 그때 산상왕은 시위들을 거느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갑자기 왕의 행차를 맞은 여인은 어찌할 바를 몰라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고 아뢰었다. 소녀 후녀라 하옵니다. 왕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여인은 고개를 들라. 후녀가 고개를 들자 교교한 달빛을 받은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달빛이 호수에 퍼지듯 왕의 마음속에 여인의 요염한 자태가 은은히 퍼져갔다. 왕은 후녀가 자신의 운명이란 생각이 들었다. 낭자는 오늘 내 곁을 지키도록 하라. 후녀는 갑작스런 왕의 명령에 당황했다. 그때 방 안에서 사내아이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생이 잠결에 누나가 없는 것을 알아챈 것이었다. 후녀는 마음속으로 이 사태를 정리했다. 만일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나의 목숨은 물론이고 동생의 목숨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왕명을 따른다면 우리 두 식구의 생계는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다. 이윽고 마음을 정한 후녀는 고개를 들고 왕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폐하의 명을 미천한 소녀가 어찌 거역하겠사옵니까? 하오나 한 가지 약조를 해주시옵소서. 만일 아이가 생긴다면 저를 저버리지 말아주시옵소서. 그러자 왕은 기뻐하며 그러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리하여 그날 밤 왕은 후녀와 합방을 하게 되었다.
후녀가 어색하게 머뭇거리고 있자 왕은 조심스럽게 팔을 둘러 여인을 품었다. 그리고 떨고 있는 후녀를 자신의 체온으로 조금씩 데웠다. 후녀의 몸에서는 진한 연꽃 향기가 피어올랐다. 왕은 마치 유영이라도 하듯이 후녀의 몸속으로 침잠에 들어갔다. 후녀는 온몸이 녹아내릴 듯한 열기가 솟아남을 느꼈다. 타오르는 불꽃은 고통을 연락으로 바꿔놓고 있었다. 곧 왕과 후녀의 몸은 하나가 되었다. 오묘한 하늘의 섭리가 작은 방에서도 어김없이 실현되고 있었다. 왕은 한밤이 다 되어서야 만족한 미소를 띠며 일어났다. 내 반드시 너를 다시 잡겠다. 왕은 의관을 정지한 후 신하들을 이끌고 궁으로 돌아갔다. 왕이 돌아간 후 후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제야 잠에서 깬 남동생이 눈알을 찾고 있었다. 후녀의 입가에서 알듯 모를 듯한 미소가 번져갔다. 왕이 주통천에 여자를 숨겨놓고 자주 드나든다는 소문을 들은 왕후 우씨는 질투심을 주체할 수 없었다. 왕후는 은밀히 신복 상부리를 불러 명령했다. 너는 즉시 주통천에 가서 그 계집을 없애라. 명령을 받은 상부리는 군사들을 데리고 나는 듯이 주통천으로 달려갔다. 그때 후녀는 산으로 나무를 캐러 나왔다가 군사들이 바위에 걸터 앉아서 땀을 식히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후녀는 그들의 정체가 궁금해서 몰래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를 엿들었다. 만일 그 계집을 없애면 후환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리 왕후의 명이라지만 자칫하면 중간에서 우리만 난처한 지경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자 우두머리인 듯 보이는 사내가 말했다.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죽기는 마찬가지야. 우리는 왕후의 명만 따르면 되는 거야. 이대로 아무도 모르게 처치하면 임금이라 해도 어찌하시겠나? 사내들의 말을 들으니 자신을 죽이러 온 자들이 틀림없었다. 후녀는 들키지 않게 그곳을 빠져나와 지름길로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니 동생이 마당에 나와서 흑장난을 하고 있었다. 후녀는 급히 방으로 뛰어들어가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간단한 짐을 챙긴 후에 동생을 끌고 집을 빠져나왔다. 후녀가 달아난 뒤 얼마 후 상부리가 군사들을 이끌고 집을 덮쳤다. 그러나 남매는 이미 사라진 후였다. 상부리가 다급해서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아마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흩어져서 샅샅이 찾도록 해라.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후녀의 흔적을 찾아갔다. 이때 후녀 남매는 간신히 마을을 벗어나서 산길에 접어들고 있었다. 길이 험해지자 철없는 동생은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방으로 메아리쳤다. 후녀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언제 군사들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후녀는 어린 동생이 입을 틀어막은 후 안고 뛰기 시작했다.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군사들이 달려왔다. 후녀 남매가 얼마 가지도 못했는데 군사들이 벌써 이들을 발견하고 추격해왔다.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지만 후녀는 날랜 군사들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후녀가 오르막길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지자 군사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에워쌌다. 상부리가 군사들을 해치며 앞으로 나섰다. 이것도 다 네 운명이니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동생을 꼭 끌어안은 후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닥치자 마음을 독하게 다잡아 먹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하지 않다니까. 후녀는 상부리를 쏘아보며 매몰차게 말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죽이려 함은 왕의 명령이냐 아니면 왕후의 명령이냐? 지금 내 뱃속에는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 이는 실로 왕의 씨이다. 내 몸 죽는 거야 괜찮지만 왕자까지 죽일 작정이냐?
나중에 그 죄를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왕자란 말에 상부를 비롯한 군사들은 멈칫했다. 왕이 얼마나 자식을 원하는지 나라에서 모르는 자가 없었다. 상부리는 황급히 후녀를 부축해 일으키고 발 아래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다. 저희들은 단지 왕후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니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군사들도 모두 따라서 머리를 조아렸다. 후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침착하게 말했다. 이번만은 용서할 터이니 폐하께 가서 이 사실을 전하도록 하라. 그러면 왕후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상부리는 후녀 남매를 호위하여 그녀의 집으로 데려다준 후 궁으로 돌아갔다. 궁으로 돌아간 상부리는 왕후에게 자초지정을 아뢰었다. 그러자 왕후는 크게 화를 냈다. 아니, 그런 일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단 말이냐? 폐하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어찌 안단 말이냐? 상부리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일을 왕에게 알린다면 나중에 후녀가 왕자를 생산했을 때 자신의 은공을 잊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상부리의 속셈을 알 도리 없는 왕후는 다시 명령을 내렸다.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고 오도록 하라. 만일 그 계집을 없애지 못한다면 네 놈의 목숨 또한 무사하지 못할 것이야. 상부리는 명령을 받드는 척하고 물러나와 몰래 왕에게 달려가서 후녀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왕은 기쁜 마음에 바람과 같이 한달음에 달려 주통천으로 갔다. 산사왕이 후녀를 만나 양손을 마주잡으며 물었다. 내가 아이를 가졌다니 그것이 누구의 아이더냐? 후녀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제가 남자라고는 어린 동생 이외에는 동석한 적도 없는 처지인데 누구의 아이겠사옵니까? 태중에 있는 것은 폐하의 아이옵니다. 산사왕은 크게 기뻐하며 후녀를 데려다가 후궁에 머물게 하고 왕후에게 알렸다. 저 아이가 후살리을 왕자를 잉태하였으니 왕후께서는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도록 하시오. 아이를 못 낳은 우왕후로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뜻을 받들 수밖에 없었다. 우왕후는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질투를 간신히 참아야 했다. 그해 9월 후녀가 드디어 사내 아이를 낳으니 왕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 지난날 꿈에서 천신을 만나 소후에게서 후사를 얻을 것이란 말을 들었는데 이제야 그 예언이 실현됐구나. 하늘이 나를 위해 왕자를 점지해 주신 것이다. 그리하여 교시가 달아난 덕분에 얻었다 하여 아이의 이름을 교체라 하고 후녀를 일컬어 소후라 했다. 산사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하늘이 이제야 후사를 내려주신 뜻은 짐이 하늘의 뜻을 올바로 알고 받들게 하심이리라. 짐은 천륜을 어기고 왕위에 연연하여 형제를 의심하고 싸웠으며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게 했다. 하늘이 이런 짐의 잘못을 책망하여 자식을 점지해 주시지 않다가 지극한 정성을 보시고 뜻을 거두셨다. 교체에게만큼은 이런 짐의 과오를 떠오르게 하고 싶지 않다. 짐은 형제의 피로 물들었던 이곳을 떠나 환도성으로 천도하고자 한다.
그곳에 가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니 그리야 알라. 산상왕의 의지가 강함을 보고 신하들은 모두 입을 열지 못했다. 10월이 되자 산상왕은 환도성을 보수하여 그곳으로 도읍을 옮겼다. 산상왕은 수도를 옮긴 뒤 그동안의 어수선한 정국에 고생했던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다. 이에 백성들이 상업에 열중하게 되자 고구려의 국력은 날이 갈수록 강성해갔다. 산상왕은 교체의 나이가 5살이 되자 태자로 삼고 이를 전국에 널리 알렸다. 백성들은 태자가 훌륭하게 성장하여 앞으로 백성들을 사랑으로 다스릴 성군이 되기를 축수했다. 고구려의 군신과 백성들이 이처럼 일심동체가 되어 축하하는 중 원망과 질투의 시선으로 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 바로 왕후 우씨였다. 출연 이종구, 유만준, 이은선, 김태웅, 김익태, 권영훈, 황윤걸, 기경옥, 박태호, 문관일, 이은주, 원호섭, 이재웅, 임주혁, 전숙경.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17부 돼지가 맺어준 인연 편이었습니다.